윤동주의 시에 우리가 좀 놀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윤동주의 시집은요, 일제에 의해 세상에 공개조차 되지 못하고 사라질 뻔했습니다. 사라질 뻔했던 윤동주의 시가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데는요, 정말 드라마틱한 사연이 숨겨져 있어요. 오늘의 주제, 윤동주의 시는 어떻게 일본 교과서에 실렸나? 일제 경찰에 의해 사라질 뻔했던 윤동주의 시는 어떻게 세상에 공개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일본 교과서에까지 실리게 되었을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고 싶었던 윤동주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벗겨보겠습니다. 또다시 큰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윤동주가 방학이 되자마자 고향 용정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 윤동주가 급하게 고향으로 돌아가랬던 이유가 있죠? 예. 우리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분위기가 계속 지금 전쟁의 상황에서 악화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과정의 연속선상에서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 속에서 이 전시 체제를 쭉 또 강화하면서 대학생들도 군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방학 기간만이라도 내가 고향에 가서 좀 일본의 그러한 눈초리라 할까 이런 걸 좀 피해서 좀 지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1943년 7월 윤동주의 도착 예정일이 다가오자 이 초조해진 가족들은요, 윤동주의 여동생 윤혜원을 두만강 건너의 먼 기차역까지 마중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차역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오빠 윤동주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 가족의 부름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윤혜원은요, 천천병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빠 윤동주가 일본에서 일제 경찰에게 체포됐다는 겁니다. 왜요? 바로 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조선인 학생 민족주의 그룹 사건. 사건에 얽힌 조선인 유학생은 모두 7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동주가 유학생활하던 일본에서 조선인 학생들끼리 모여 조선의 독립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거죠. 사건의 진실은 이랬습니다. 도쿄에서 외롭게 대학 생활을 이어가던 윤동주가 교토에 와서 가장 반가워하고 또 의지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 송몽규. 네. 그런데요. 사실 이때 송명규는요, 일제 경찰의 감시 대상이었거든요. 송몽규는 평범하지 않는 중등학생 과정을 거친 사람이었어요. 이미 1935년에 중앙육군 군관학교라고 있습니다. 육군 장교를 육성하는 학교에 분교가 낙양에 있었는데 네. 거기에 백범 김구 선생님이 미래의 독립군 장교들을 육성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데 그걸 송몽규가 듣고 직접 간 거예요, 그곳에. 그래서 2기로 입학을 했는데 일본이 이걸 안 거죠. 다시 말하자면 당시 일본 영어로 표현하면 불령선인. 불량선인. 예. 너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감시 대상자였던 거죠. 사실 윤동주와 송몽규 두 사람의 대화는 뭐 예전 같으면 훈계 또는 뭐 학교 징계 정도, 요 정도로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을 꼼짝없이 걸려들게 한 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법 때문이었죠. 신치안유지법. 두 사람의 죄명은 일본어가 아닌 조선어로 시를 쓴 죄, 조선 문화의 유지 향상에 힘쓴 죄. 죄명이 참 난감하죠.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그죠?
원래 26년에 만들어진 법으로 쭉 이어오다가 42년에 와서 이걸 강화한 중요한 이유가 전쟁 상황 때문이거든요. 침략 전쟁에서 일본이 점차적으로 패색이 짙어지면 사람들이 반대 행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항이 심해지거나 태업을 한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윤동주하고 송명규도 걸려든 케이스인 거죠. 그럼 이때 조선인들 많이 잡혔겠는데요? 그럼. 너희 무슨 얘기해? 들어와 이렇게 그렇죠,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결국 윤동주와 송몽규 두 사람은요 똑같이 2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나란히 후쿠오카 형무소 독방에 투옥이 됐죠. 형무소에 갇힌 윤동주는요 사방이 밀폐된 독방에 투옥된 채 강제 노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딱 한 번 가족에게 보내는 한 통의 엽서만이 허락되었다고 합니다. 어두컴컴한 독방에서 엽서 한 통에 겨우 자신의 안부를 적어 보냈던 이때 윤동주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오간에서 그 마음은 차라리 시라도 쓰게 해줬으면 좋겠는 뭔가 그 육첩방도 남의 나라였는데 그 더 조그만하고 더 차가운 현실 속에서 갇혀 있을 걸 생각하면 뭐 마음이 뭐 찢어질 수밖에 없지. 네. 그런데요. 윤동주가 체포되고 약 2년의 세월이 지난 1945년 2월 어느 날 매달 가족에게 전해지던 윤동주의 엽서마저도 뚝 끊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윤동주의 고향집에는 엽서 대신 뜻밖의 전보 한 통이 도착하죠. 뭐예요? 16일 동주 사망. 시체 가지러 오라. 윤동주가 형무소에서 갑자기 죽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뭐야? 와. 너무나 애통하게도 윤동주는 광복을 불과 반년 앞두고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절명합니다. 일본인 간수가 밝힌 윤동주의 사인은 뇌일혈. 아니. 건강하던 20대 청년이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뇌혈관이 터져서 절명을 했다? 뇌혈관? 가족들도 일본인 간수의 말을 뭐 그대로 믿지 않았겠죠. 그런데요, 윤동주의 죽음에 가족들의 의문을 제기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윤동주의 시신을 수습하러 간 바로 그날 윤동주의 당숙이 면회 중 수상한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윤동주의 당숙이 목격한 상황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푸른 죄수복을 입은 50여 명의 조선인들이 복도에 이게 줄지어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 줄 끝에는 다름 아닌 시약실이 있었습니다. 시약실. 약? 결정적으로 면회 중에 송몽규가 당숙에게 충격적인 말을 건네요. 나는 안 맞겠다고 하는데 이들이 자꾸 강제로 주사를 맞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제 경찰들이 수감된 죄수들에게 이상한 주사를 맞힌다는 거예요. 근데 주사 속 약물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사를 맞은 전후로 꼭 암산 테스트를 시키는 거예요. 감옥에서 암산 시험지를 해줘. 당시 암산 테스트는 새로운 약물에 대한 임상 실험을 진행할 때 부작용을 알아보는 용도로 사용되곤 했거든요. 주사 실험이 반복되는 동안 계산 능력이 차츰 떨어지게 되는데 만약 문제를 다 풀지 못하거나 틀리면 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한 겁니다. 수상한 주사부터 암산 테스트까지 이 말 곧 어떤 의미일까요? 생체 실험이죠, 생체 실험. 그렇죠. 윤동주가
일제히 생체 실험 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 진짜로 윤동주는 일제 생체 실험 때문에 죽은 거예요? 후쿠오카 형무소에 그 관련 물증이 현재는 남아있지 않아요. 남아있지 그래서 않겠죠. 예, 그게 소각이 됐든 아니면 의도적으로 없앴든 뭐 어떤 형태들은 남아있지 않은데 당시에 후쿠오카 형무소가 있는 그 후쿠오카에 큐슈 제국대학이 있었습니다. 근데 큐슈 제국대학은 당시에 수혈용 혈액, 전쟁 중에 부상당한 병사들에게 혈액 보급을 해줘야 되니까 미군을 대상으로 바닷물을 가지고 이거를 실험해보는 테스트를 하고 있었어요. 혹시 그러한 것과 같은 유사한 생체 실험을 후쿠오카 형무소의 조선인 죄수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은 하고 있죠. 근데 추측이라고 하기에는 뭐 주사기 놨다고 했잖아요. 이건 확실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그런 뇌 문제가 이렇게 온다는 거, 혈관이 터졌다. 이거는 너무 억울하게. 네, 조금 의심스러운 거네요. 윤동주가 사망하고 1개월 뒤 송몽규도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사망합니다. 아, 똑같이요? 네. 윤동주의 사망 원인은 아직까진 시원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윤동주의 가족들은 우여곡절 끝에 윤동주의 시신은 돌려받았지만 윤동주가 가진 소지품과 글들은 일제 경찰에 압수된 채 돌려받지 못합니다. 아, 시도 다 돌려주질 않은 거예요. 안 들려줬구나. 네. 그렇게 윤동주의 시도 세상에서 잊혀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요, 윤동주가 사망하고 3년의 세월이 지난 뒤 고인이 된 윤동주와 유족들의 서름을 달래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948년 1월 30일 윤동주 시집이 발간된 겁니다. 어디서요? 어떻게? 그 시작은요, 1941년 시집 발간에 실패하면서 사라질 뻔했던 윤동주의 육필 원고가 이곳에서 기적적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광양? 우와. 우와. 숨겨져 있던 이게 곳?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숨겨져 있었구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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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필 원고? 어떻게 된 거지? 근데 되게 생소한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고향도 아니고. 그러니까 광양에서? 윤동주의 시집이 발견된 장소는 전라남도 광양의 한 가정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라졌던 윤동주의 시집은 대체 어떻게 한반도 땅끝이나 다름없던 광양에서 발견되었을까요? 자, 여러분들 윤동주가 졸업하면서 만든 시집이 총 몇 권이라고 했죠? 3권. 맞습니다. 3권 중 1권은 자신이 가졌고요. 나머지 2권은 평소 존경하던 이항하 교수와 네. 아끼던 후배 정병옥에게 줬다고 했습니다. 윤동주에게 육필 원고를 건네받은 정병옥은요, 3년 뒤인 1944년 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학도병으로 강제 징집되거든요. 전쟁터로 떠나기 직전 정병옥이 윤동주의 원고를 들고 집에 간 겁니다. 와.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윤동주 시집을 보관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와. 훗날 정명욱이 이렇게 말해요. 내 일평생 가장 잘한 일이 동주의 글을 지킨 것이다.
자, 그리고요. 윤동주의 시를 보관하고 있었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자, 진웅 씨. 그 또 한 사람이 누구죠? 제가 맡았던 강처중이라는 인물입니다. 네, 바로 이분이십니다. 아. 연전의 핀스놀 3인방이라 불리던 강처중은요. 윤동주의 시뿐만 아니고요. 윤동주가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남겼던 40권이 넘는 책, 그리고 연희 전문 졸업 앨범 등을 목숨처럼 소중히 간직했다고 합니다. 너무 다행이다. 후배 정병옥이 광양 고향집에 보관했던 시 19편. 그리고 윤동주가 일본 유학 시절 친구 강처중에 보낸 시 12편. 그렇게 총 31편의 시를 엮어서 시집을 만들었던 것이죠. 하늘과 바람과 별과 별과 시. 윤동주가 연희 전문학교 시절 그토록 내고 싶어 했던 시집이 그때 어떻게 됐어요? 발간을 못. 발간 못했잖아요. 얼마나 낙담했어요. 맞아요. 비로소 세상에 공개가 된 겁니다. 윤동주의 형제 간의 우애 관계가 남달랐던 것 같아요. 다른 집안에 비해서. 예, 윤동주 씨가 다 공개되어 있는 게 현재 116편이거든요. 그것을 총 집합한 게 1976년 판이에요. 그의 남동생인 윤일주라는 분하고 그의 여동생인 윤혜원이라는 분이 이 시집을 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남매가 오빠의 형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그 시집을 낸 게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아니냐 싶습니다. 그런데 대체 어떻게 저항 시인 윤동주의 시가 일본 교과서에 실렸을까요? 그거는 진짜 너무 궁금해요. 그죠? 일본의 윤동주의 존재를 알린 어떤 인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일본의 여류 시인이자 일본의 전후 문단을 대표하는 이바라기 노리코. 그녀는 자신의 수필 한글로의 여행에 윤동주에 대한 흠모의 마음, 그리고 윤동주의 사진과 시, 인생에 대해 글을 남깁니다. 그런데 1990년 일본의 한 교과서에 한글로의 여행이 실리게 된 거예요. 교수님, 특별히 이 시기에 윤동주의 시가 교과서에 실린 이유가 있을까요? 윤동주는 1945년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윤동주가 죽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정확하게 왜, 어떻게, 어떤 판결을 받아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1977년하고 79년에 관련 자료들이 발견이 됐죠. 그러다가 1990년에 교과서가 실리는 시점이 되면 사실은 역사 교과서도 식민지 지배라든지 침략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는 내용이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러한 분위기, 시대적 분위기의 연장선상에서 일본의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윤동주의 작품에 관련된 소개글이 실리고 작품이 직접 실리는 이유도 그런 일본 사회 시대 분위기하고 맞물려 있지 않을까. 한글로의 여행을 쓴 작가 이바라기 노리코는요, 윤동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반년만 더 생존했더라면 전후의 고국에서 즉시 선두의 활동을 시작할 인물이었을 것이다. 진짜. 그러니까 일본인의 시선으로 봐도 그 시대에 이런 시를 써내려간 윤동주의 의지가 정말 대단하다고, 정말 위대하다고 느꼈던 것이죠. 교수님, 그러면 일본에서는 지금도 윤동주 시인이 유명한가요? 아, 예. 도지사 대학에 윤동주를 이렇게 모시는 기념 추모비가 있고 거기에는 항상 꽃이, 생화가 항상 떨어질 날이 없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그 윤동주를 기억한다라는 거죠. 일제 말기 조선왕께는 단체를 지키기 위해서요, 일제가 남산에 세워놓은 조선 신궁에 끌려나가 참배도 올렸고요. 일제가 강요한 대로 국민정신 총동원 연맹이라는
친일 단체에 들어가기까지 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행동과 말을 하는 것. 조선학회 회원들은 오직 사전을 만들겠다라는 이 일념으로 이런 굴욕까지 참아했습니다. 이런 수모와 굴욕을 견디는 동안 시간을 번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벌고 네, 있었죠. 조선학회의 사전 원고는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런데 이런 눈물겨운 노력에도 일제는 조선어학회를 일망타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됩니다. 조선어 사전 편찬의 발목을 잡는 사건은요, 아주 엉뚱한 데서 터집니다. 엉뚱한데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1942년 3월) 사건은요, 함경남도의 한 기차역 대합실에서 시작이 됩니다. 한복 차림에 모자를 눌러 쓴 청년 박병엽이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기차에서 내리는 승객들을 검문하기 위해 와 있던 일제 형사. 이 한복 차림의 박병엽을 수상쩍게 여기면서 말을 겁니다. 아나따와 너래다? 형사 이 기분 나쁜 말투. 너 누구냐? 라는 질문이었죠. 박병업도 퉁명스럽게 받아칩니다. 너 박병업이요? 이 짧은 대답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 짧은 대답에서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게 일본말로 해야 되는데 한국말로 그렇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당시 일제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조선어를 못 쓰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압적인 창씨 개명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 헐. 창씨 개명 야. 이름을. 자, 일본 형사 딱 생각했겠죠. 이자는 국어를 쓰지 않는 데다가 창씨 개명도 하지 않았으니 이거 대일본 조국에 반항하는 불온한 조선임 틀림없다. 즉시 이 박병엽을 경찰서로 연행해서요, 신상을 캐묻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박병엽을 끌고 그의 집에 가서 가택 수사까지 진행한 겁니다. 뭐라도 찾아내가지고 이거 꼬투리 잡아야 되겠다 이런 작심을 한 거죠. 그런데 꼬투리가 될 만한 게 안 나와요. 다행이네요. 안 나와요. 다행이다. 안 나왔어. 자, 그러면 형사들이 그대로 포기할까요? 이제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뭐. 형사들은요, 박병엽이 안 나오니까 박병엽의 조카 박영희의 물건까지 뒤집니다. 당시 그 조카 박영희는요, 중학생이었어요. 중학생. 아이고. 일제 경찰 이거 심했네. 악랄합니다, 지금. 그죠? 그 중학생 그 뒤져서 뭐가 나왔겠습니까? 형사들이 챙긴 건요, 그냥 박형이 그 서랍에서 발견한 일기장 2권이었습니다. 아니, 중학생 일자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디 좀 봐요. 무슨 일본 경찰은 뭔가를 찾아냈습니다. 뭐가 일기장에 뭐가 나온 거예요? 나왔어요. 이게 뭐였을까요? 이현 씨 한번 읽어주시죠. 오늘 국어를 썼다가 선생님한테 단단히 꾸지람을 들었다. 자, 무려 2년 전 일기장에서 발견한 이 문장. 국어를 썼다가 혼났다는 겁니다. 자, 이때 국어는 뭐라고 했죠? 이때 국어가 일본어. 근데 국어를 썼는데 혼났다. 일본어를 썼는데 혼났다. 일본 형사 그거 보고
지금. 이 선생님 잡아드려야겠다. 당연하죠. 아, 학생들에게 조선어를 국어로 생각하도록 민족의식을 심어준 교사 누구냐? 이 문제의 선생을 잡아들여야겠다고 일제형사는 마음먹습니다. 자, 근데 이게 몇 년 전 문장이라고요? 2년 전. 무려 2년이나 된 일을 꼬투리 삼기 시작한 겁니다. 진짜 정말 탈탈 털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게다가 형사는요, 박영희뿐 아니라 이 일기장에 자주 등장하는 그 동급생들까지 연행한 다음 취조하기 시작합니다. 어린 학생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이 이름 세 글자를 대고 맙니다. 바로 정태진. 정태진. 이 정태진이란 인물은 누굴까요? 어학회 사람인가요? 선생님? 맞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조선어 학회 회원이었던 겁니다. 아이고야. 이때 정태진의 신상을 파악한 일제 형사들. 이거다. 잡았다. 이거다. 어떻게 이렇게 이어져 오지? 그러니까요. 그 기차 거기서 이렇게까지. 자, 이제 일제 형사는요, 경성에 있는 정태진에게 지금 당장 함경남도 경찰서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면서 연락합니다. 그렇게 1942년 9월 5일 정태진은 경성에서 함경남도로 먼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함경남도 홍원경찰서에 도착한 정태진은 깜짝 놀랍니다. 자신이 증인이 아니라 네. 피의자라는 겁니다. 증인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네. 거짓말이었나? 자, 형사들이 말한 정태진의 혐의, 그 혐의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치안유지법. 치안유지법? 자, 흔히 독립운동가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혐의가 대개 치안유지법 위반이었습니다. 일제 형사들은요, 조선어 학회에서 사전을 만드는 정태진을 독립운동가에 준하는 위험 인물이라고 파악했던 겁니다. 이후 정태진 어떻게 됐을까요? 어우. 아, 바로. 아니 이미 왔으니까 잡힌 건 잡힌 건데 고문 엄청 당하고 막 그런 게 아닐까? 그렇죠. 맞습니다. 20여일 동안 계속해서 고문합니다. 결국 20일 동안 이 고문을 받은 이 정태진은 정말 초주검이 됩니다. 계속되는 악독한 고문을 못 이긴 정태진은 결국 일제 형사들이 원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조선어 학회가 독립을 원하는 민족주의 단체요 라고 자백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어 학회의 그 꼬투리를 잡아낸 일제 형사들, 자, 이제 이들이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조선어학회. 그렇죠. 정태진이 잡혀간 지 26일이 지난 1942년 10월 1일. 늘 그랬듯이 조선어학회 회원들은요, 막바지에 이른 사전 편찬 작업으로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이나 되어서야 겨우 퇴근하면서 집에 들어선 그때 일제 형사들이 퇴근하는 그들을 갑자기 잡아들인 겁니다. 퇴근할 때. 네. 자, 그리고 이때 잡혀간 건요,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제의 소나기에 뺏긴 이것 뭐였을까요? 말모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뺏긴 거예요? 다 해놨는데. 그러니까요. 어떡해. 이 외에도요, 사전 관련 자료와
조선어학회 회원들의 일기장, 이극로의 수첩까지 모조리 압수당하고 맙니다. 거의 다 왔는데. 아니. 자, 그리고요. 압수한 자료에서는요. 후원자들의 명단마저 나옵니다. 아이고야. 그렇게 일제 형사들은요. 전국을 이젓듯 수색했고요. 조선어학회 회원과 후원자들 포함해 모두 33명을 검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일행은 그 심한 고문을 계속 당하는 한편 폐가 멍이 들어가고 사지가 쑥쑥 쑤시어 죽음이 눈앞에 직면하여 있을 뿐이요. 살아날 까망은 아주 막연하였었다. 자, 그러니까 원하는 내용을 자백할 때까지 끊임없이 고문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재심 결과에 희망을 잃고 낙심했던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석방이 됩니다. 모르지? 바뀔 리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석방? 우리는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복. 맞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겁니다.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재심 결과에 실망하고 있던 도중 광복이 찾아왔고요. 이틀 뒤인 8월 17일 함흥형무소에 수감됐던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석방된 겁니다. 와. 살아서 옥문을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겠죠. 그런데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정말 이 몸을 채 추스리기도 전에 찾아야 할 게 있어요. 지금 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맞아요. 그게 뭘까요? 원고. 원고. 사전 원고. 광복을 맞이하고 이제는 진짜 하루빨리 사전 편찬하는 일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다시 찾은 조선어학회 사무실에서 원고의 흔적은 아이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죠. 원고라도 있으면 그래도 다시 빠르게 뭔가 진행할 텐데 그것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아. 정말 이 갑작스러운 광복과 함께 일제에게 뺏긴 사전 원고의 행방이 묘연해지고 만 겁니다. 자그마치 13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이고 말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광복한 지 24일이 지난 1945년 9월 8일 조선어학회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가 걸려온 곳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어디입니까? 여기 기차. 서울역. 네, 여기 서울역이죠. 서울역. 맞습니다. 바로 서울역. 1945년 당시엔 경성역이었거든요. 네. 전화는 바로 이곳 경성역 역장으로부터 걸려온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여기? 경성역 창고에 조선말을 풀이한 원고 뭉치가 한 무더기 있어요. 와서 한번 빨리 확인해 보세요. 경성역 창고에 조선말을 풀이한 원고 뭉치가 있다? 사전의 원고를 찾은 겁니다. 자, 이 사전 원고를 찾은 조선어학회 회원들의 기분 어떻겠습니까? 아니 기분 알 거고 일단 출발이죠 바로 그냥. 당시 상황이 남아있는 기록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사람 따라 말까지 옥살이 창고에 갇혔던 우리 사전 천일하에 해방된 원고 조선어학회 일동의 대환희. 와. 진짜. 자, 이 사전 원고를 되찾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던지 와. 신문에 기사까지 실린 겁니다. 와. 안 실리겠습니까? 실리죠. 아유, 그럼요.
경성역 창고에는요 400자 원고지 26,500여 장 분량의 사전 원고가 고스란히 놓여 있었던 겁니다. 와. 찾으시는 게 이게 맞지요? 그렇게 3년간 모진 옥살이와 시련을 견뎌낸 조선어학회 회원들과 사전 원고 모두 제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그런데 의문이 좀 생기지 네. 않습니까? 큰 거예요. 왜 역 창고에?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냥 다 태울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그 이유는 바로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재판에 불복해서 냈던 바로 그 재심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네. 바로 1심 판결은 함흥지방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죠. 근데 재심을 하니까 다시 서울로 왔습니다. 맞죠. 네네. 제 그 증거로 써야 되겠네요. 재판 증거물이니까. 예.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원고 뭉치가 잘 보존이 됐겠어요? 버려졌겠어요? 버려진 겁니다. 경성역에 그냥 버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찾게 된 겁니다. 자, 이 조선학회 회원들은요 원고를 되찾은 흥분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다시 붓을 듭니다. 그리고 1929년 시작된 사전 편찬은 약 18년 만에 조선말 큰 사전 제1권을 출간하면서 첫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자, 이후 한글 학회로 이름을 바꾼 조선어학회. 1957년 전체 6권에 이르는 큰 사전을 완간하게 된 겁니다. 사전. 와. 진짜 오래 걸렸어요. 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국어 사전의 시작이 된 겁니다. 살얼음판 같았던 일제강점기. 우리 말과 글을 지켜낸 숨은 영웅들.